그러면 기준금리를 왜 올리고 왜 내리는지를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렇죠? 예. 기준금리를 왜 올리겠습니까? 바로 거의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든 중앙은행의 설립 목적 제1번이 물가 안정이에요. 그리고 그 물가 안정의 목표를 다 나름 설정을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전년 대비 2%로 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는 한 몇 년 전은 3%였는데 약간 경제가 좀 고도 성장하고 또 저물가 상황이 되면서 3%에서 2%로 물가 안정 목표를 낮춘 거기는 해요. 근데 2022년 우리나라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얼마 나오죠? 막 5% 나오고 있죠. 5%대 나오고 있잖아. 미국은 막 7%대, 8%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중앙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 2%랑 5%랑 미국은 7, 8%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금리는 중력과도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중의 통화를 말 그대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이거 아마 중학교 때인가 나오죠? 긴축. 빨아들인다. 돈을 빨아들이는 게 긴축이고, 금리를 내려서 통화를 팽창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팽창이라고도 하고 완화 정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통화 긴축 정책, 통화 완화 정책. 어떨 때는 그런 표현을 해요. 기준금리가 2%여도 우리의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0.5%, 1%이던 시절에 비하면 2%는 매우 긴축적인데, 만약에 3%였다가 2%로 내리면 그때는 완화적인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가, 예를 들어서 물가지수 상승률이 3%가 나와. 근데 기준금리는 뭐 한 1.5%나 아니면 2%가 돼 있어. 그러면 이때도 우리의 통화정책은 충분히 완화적이다라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그런 멘트를 써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건데, 물가를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서 물가가 그냥 5%, 6%, 7% 쭉쭉 올라.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사고 싶은 물건을 못 사죠. 인플레이션의 첫 번째 문제가 일단은 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물가를 못 잡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서 가수요까지 많이 땡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1,000원에 살 수 있던 보드마카 지우개를 2,000원이 됐어. 그러니까 나는 보통 한 4,000원 가지고 4개를 살 걸 생각을 했는데 4,000원 가져와봐야 2개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짜증나겠죠. 그리고 다른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게 첫 번째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고, 더 큰 문제는 이게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됐어. 그러면 이거 다음 달에는 3,000원이 될 것 같아. 다다음 달에는 5,000원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때? 하나 살 걸 2개를 사고 2개 살 걸 5개 사놓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가수요를, 미래 거를 땡겨오고, 그러니까 미래 수요를 땡겨오고 없는 수요도 땡겨 만들면서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거야, 더. 그래서 짐바브웨처럼 이 빵 하나를 사기 위해서 돈을 한 트럭을 끌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내몰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 겁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높은 고물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그렇죠. 바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책 자금이 풀렸죠. 그렇죠. 무슨 자영업자 지원금, 코로나19 무슨 뭐 지원금, 무슨 지원금. 그래서 금리도 거의 제로까지 떨어뜨렸던 이유가 그거였고. 자, 이거 하나.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반적으로 물가가 오른다라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급 측 요인, 수요 측 요인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수요 측 요인이 많아진다라는 거, 강해진다라는 건, 나 더 사고 싶어. 나 돈 많이 벌었어. 이거 10개 살 거 하나밖에 필요 없는데 나 5개 사고 2개는 씹어먹고 3개는 쟁여놓고 할 거야. 라는 게 이제 수요 측 요인이 이제 과열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문제는 다 공급 사이드에서 왔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고 또 그 전에 엄청나게 풀린 자금 때문에 안 그래도 물가가 오르고 있었고 거기에 기름을 부었고 근데 중앙은행이 과연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 없죠. 그러면은 정책 자금 같은 거 막 자영업자 대출금 받은 거 당장 회수하라고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서서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래서 사실은 공급 측에서 벌어진 문제를 중앙은행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미국에서 그 파월 의장 의회 청문회 때 어떤 의원이 그 질문을 했더라고. 과연 그렇게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면 러시아의 탱크를 세울 수 있는 거냐고. 아, 진짜 좋은 질문 아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방법이 없어. 물가는 막 치솟아. 엄청나게 치솟아. 근데 어떻게 해서든 잡아야 돼. 근데 공급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그럼 뭐라도 잡아야 되면 당연히 수요를 잡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한테 안 돼. 돈 쓰지 마. 안 돼. 그만 사. 돈 쓰지 마. 지금 경기 안 좋아져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물가 못 잡으면 아까 얘기했던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 높아지고 가수요 땡겨오고 완전히 망가질 거야. 그러니까 일단 쓰지 마. 돈 쓰지 마. 자, 경기 침체돼도 상관없어. 고용시장이 망가져도 상관없어 라고 극단적으로 지금 미국의 연준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수요를 잡기 위해서. 근데 미국 경제는 아직까지 어떻다? 고용시장 엄청나게 튼튼하고 경기는 아직까지 튼튼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고금리 상황이 오래오래 이어질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금리를 올려도 수요가 별로 안 잡혀. 그런 아주 되게 특이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근데 어찌됐든 간에 금리가 올라가. 그러면은 내가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죠. 집값이 떨어지죠. 주식이 떨어지죠. 그럼 소비 여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살 사람들이 못 사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물가는 잡힐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중앙은행의 계산이 지금 어떻게 보면 통하고 있는 거죠. 왜? 금리가 높아졌잖아. 돈의 값이 비싸졌으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뭘 사려고 하겠어요? 아니면 있던 돈도 갚으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갚으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어떻다? 하락. 주가 어떻다? 하락. 코인도 어떻다? 하락. 다 자산 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죠. 이게 바로 수요를 위축시키려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적금 금리 보면은 시중은행 1년 예금 금리가 거의 5% 육박하잖아요. 저축은행은 뭐 6%도 넘었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돈만 맡겨놓으면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까지도 되는데 야 5에서 6% 그냥 준다는데 왜 원금 손실 가능성을 떠안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야 돼? 응? 왜 코인이 상폐될지도 모르는데 코인을 사고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빨려 들어간다? 은행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원칙은 딱 하나예요.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돈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요. 금리가 낮은 곳에서 금리가 높은 곳으로. 즉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기대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근데 최근에 뭐 달러 강세 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금리를 훨씬 더 공격적으로 올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근데 미국은 G1, 글로벌 1 국가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기준금리가 지금 4%야. 근데 저기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고 거의 수출로만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3.25%예요. 그럼 돈은 어디로 갈까? 그렇죠. 가장 안전한 미국으로 가요. 이거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그거예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금리를 4% 준대. 근데 저기 대호 상호저축은행에서 3.25% 준대. 그럼 어디다 갖다 맡기겠어? 당연히 더 안전한 곳에다 갖다 맡기겠죠. 거기서 금리도 더 많이 준대. 그러니까 돈이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러가 계속 강세인 거고. 왜? 돈을 바꿔서 달러 사서 미국으로 갖다 놔야 되니까.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이 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보통 0.25% 포인트씩 올립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쿼터 문화가 있죠. 미국은 이 4분의 1을 좋아해. 쿼터를. 근데 한국은 뭐예요? 1, 3, 5, 10 이거잖아. 어디 가서 봉투 넣을 때도 3만 원, 5만 원 아니 1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미국은 쿼터 문화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뭐라고 이렇게 말을 누가 해준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1%, 즉 100 BP라고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베이스 포인트, 기본 포인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 BP는 1% 포인트를 말해요. 이해가요? 1% 포인트가 100 BP예요. 그러니까 0.25% 포인트는 몇 BP다? 25비. 그렇죠. 25 BP예요. 25 BP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75 BP를 올렸네, 50 BP를 올렸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 0.25, 0.75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쿼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으로 0.25%씩 올려요. 그걸 우리나라도 이제 같이 비슷하게 준용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 0.25% 포인트를 한번 올리는 거를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고 0.5% 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거나 내리는 거를 빅 스텝이라고 하고 0.75% 포인트를 한 번에 올리거나 내리는 거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예. 사실은 그 전에는 75bp, 50bp 이렇게 금리를 한꺼번에 올리거나 내리는 일은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나 코로나19 팬데믹에 빠졌을 때 한꺼번에 막 갑자기 미국에서 FOMC 회의를, 그러니까 통화정책 회의를 긴급히 열어. 그래서 한꺼번에 50bp, 옛날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100bp를 내린 적도 있어, 하루에. 1%포인트 엄청나게 내리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다. 돈이 돌지 않는다. 빨리 돈값을 떨어뜨려갖고 지금 사람들이 얼어붙어 있으니까 빨리 돈 막 그냥 쉽게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해서 금리를 엄청나게 내린 거고 지금 또 반대로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밟은 이 이야기는 그만큼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빨리 물가 안 잡으면 큰일 난다. 그 정도로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적은 다행히 없었습니다만 1%포인트, 즉 100bp, 1%포인트를 올린다면 이거는 뭐 울트라 스텝 막 이렇게도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은 가급적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예측 가능성이에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불확실성. 그렇지. 아, 또 배운 사람들. 주식시장이, 자산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근데 경제는 기본적으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당장 사장님이 내년을 위해서 지금 당장 투자도 좀 집행을 하고 할 텐데 모르겠어. 그럼 야 일단 투자하지 마봐. 우리 이거 100개 만들어봐야 50개도 안 팔릴 것 같은데 하지 마봐 이럴 거 아니야. 근데 내년에는 경제가 한 3% 성장을 할 것 같고 100개 만들면 한 95개 이상은 팔릴 것 같아. 그래 그럼 한 100개 정도 만들어보자. 여유 제고분까지 해서. 이런 예측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 총재들이 계속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번에 통화정책은 이렇게 결정이 됐고 다수 결의를 했을 때 만장일치였고 소수 의견이 있었고 다음번에는 우리가 어떤 걸 더 중요시 볼 거고 이렇게 친절하게 계속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 예측 가능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리 결정 자체보다 중앙은행 총재의 기자회견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금리가 결정이 된 건 당장 이달에 확정이 된 거고 또 시장은 다음 달, 다다음 달, 내년 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중앙은행 총재가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하는지 미국으로 따지면 연준 의장이라든지 연준 위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연준 위원이 어디 가서 강연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다. 그럼 막 나스닥 폭락하고 폭등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불확실성을 잠재워야 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도표라는 게 있습니다. 연준의 그 통화 정책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이렇게 점을 찍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3년, 24년 이런 식으로 해갖고 1, 2, 3, 4, 5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가 나는 여기다 점 찍을 거야. 23년 말 금리 여기쯤, 24년 말 금리는 여기쯤. 그리고 또 이거를 여러 위원들이 또 같이 막 정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다 찍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찍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 찍고. 이렇게 이제 점도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시장에서는 지금 연준 위원들의 컨센서스가 어디에 많이 모여 있구나. 그러니까 24년쯤 되면 금리가 어디쯤에 가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이렇게
점도표를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3개월마다 3, 6, 9, 12 그때 경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점도표도 함께 보여줘요. 금리에 대한 기초 강의 이제 두 번째 끝났습니다, 여러분. 좀 끊어서 갈게요. 왜냐면 지금 PD들이 머리에서 이제 김이 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알고 좋댔다. 알고 좋댔다. 우리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와이스트리트를 만들어야 된다니까. 예, 여러분 알고 좋댔다. 예, 부탁드립니다.